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 없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금슬 좋은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남편과 함께 사이좋게 늙어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결혼을 이어갈 수 없는 사건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혼을 선택했거든요. 그 순탄치 않았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인생 선배님들께 하소연하듯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아빠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아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 전에 입사한 회사를 나이 50이 넘으실 때까지 결근이나 그 흔한 지각 한 번 없이 부지런히 출퇴근하셨죠. 그리고 회사 경영난으로 50대 초반에 정리해고를 당한 뒤에도 쉬지 않고 곧장 치킨집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묵묵히 내조하며 치킨집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셨던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저와 남동생은 자연스레 부모님 같은 미래를 그리게 됐죠. 동생은 아빠 같은 가장이 되고 싶어 했고, 저는 아빠 같은 성실한 사람을 만나 부모님처럼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부부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본인의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살던 남편을 만나 나이 30엔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어느 날 아빠는 저를 불러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군요. 영은아, 아빠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해주지 못해도 너희 신혼집으로 전셋집 하나는 빌라라도 마련해 주마. 네? 아유, 아니에요, 아빠. 저도 수철 씨도 집에 손 안 벌리고 스스로 힘으로 시작해보자고 서로 이미 말 끝내는 걸요.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 껴서 전셋집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아빠는 제게 전셋집을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가 지원 없이 시작하려던 전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죠. 아빠는 그런 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쓸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받아주려무나.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출근하고 일하며 열심히 살았겠니. 다 너랑 형민이를 위해서야. 형민이 결혼할 때도 난 똑같이 해줄 거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알뜰살뜰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 아빠 얼마 전에 여윳돈 넣어뒀던 주식도 올라서 그걸로 목돈도 좀 생겼어. 엄마 또한 아빠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 성실하시기도 했지만 평소 얼마나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치킨집 운영만 해도 힘드실 텐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터넷을 뒤지고 책까지 사서 재테크 공부를 하던 아빠의 노력이 생각나 자꾸만 코끝이 시큰거렸죠. 저는 그렇게 아빠의 도움과 제가 모아뒀던 약간의 돈을 보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편이 혼수를 채우며 우린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댁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영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아이, 여기 와서 우리 차 한 잔 먼저 할까요? 내가 해외 배송으로 사놓은 좋은 찻잔 세트가 있는데 그거 구경시켜 줄게요. 내가 찻잔 모으는 게 취미거든.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저는 시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긴 했지만 시댁은 꽤 비싼 36평짜리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 벽 곳곳에 멋들어진 그림도 걸려 있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진열장엔 시모가 모은다던 고급 찻잔 세트들이 가득했죠. 소파도 식탁도 전부 고급진 것들에 거실 천장엔 샹들리에 같은 화려한 조명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절 환영해주던 시부와 시모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들어진 옷과 장신구로 치장돼 있었고 말투도 기품 있어 보이는 모습에 남편이 잘 사는 중산층 집안 아들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시부가 그냥 아직까지 직장을 다닌다는 말을 했을 뿐 자기 집안 얘긴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한 가지 잘 사는 집에서 왜 자식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보태주지 않나 싶었지만 집안마다 가풍이 다르고 부모님의 지원이 당연한 것도 아니었기에 구태여 묻진 않았죠. 시댁이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라는 생각은 결혼 이후에도 한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외식할 때 본 시부의 차 또한 고급차였고 심지어 시모도 따로 고급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게다가 시부와 시모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서울에서 각자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두 손아래 시누이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시댁에선 단 한 사람, 제 남편만 평범한 사람들처럼 검소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오빠, 나 카드값 많이 나와서 이번 달 월세가 좀 부족하거든. 오빠 요새 레스토랑 꽤 잘 된다며? 나 돈 좀 빌려주라. 결혼 후에 보니 시누이들은 툭하면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더군요. 처음엔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남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시누이들은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가씨들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자꾸 왜 당신한테 부탁해? 두 분 잘 사시잖아. 제 질문에 남편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대더군요. 반응이 영 꺼림직한 걸 보고 괜히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렇진 않아. 사실 두 분 사시는 집도 월세고 집에 대출금도 많거든. 뭐? 그 큰 집이 월세라고? 그리고 매번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 차도 그렇게 좋은데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사셨어? 다 할부고 대출이야. 두 분이 사실 사치가 좀 심하셔. 동생들도 두 분 닮아서 어릴 때부터 허영이 좀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교도소를 3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니셨는데 그때 큰돈을 많이 만진 뒤로 씀씀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시더라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뭐? 아니 여태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고? 정말 미안해. 사실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말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선뜻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하다가 여기까지 왔던 거야. 그래도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사친하셔도 직장 성실히 다니면서 알아서 대출금 잘 갚고 계셔. 지금은 마음 잘 잡고 살고 계시니까 눈 딱 감고 당신이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기가 찼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는 사기 전과자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댁엔 빚만 산더미였던 거죠. 시누이들도 시부모를 닮아서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해뻤던 거고요. 그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 정신이 얼얼하더군요. 그런 제 반응에 남편은 일부러 속인 건 아니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솔직히 배신감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만은 정말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일을 넘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을 시댁 식구들을 보고 살 것도 아니니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성실하고 제게 다정했던 남편만 보고 살기로 한 거죠. 남편만은 시부모와 시누이들과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앞으로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하고 중요한 곳에 쓰일 것도 아니니 시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만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진실을 알고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전엔 교양 있게 보였던 시부모의 행동이 이젠 허세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향긋해. 역시 비싼 차는 비싼 잔에 따라 마셔야 맛이 배가 된다니까. 여보, 우리 내일 저녁엔 레스토랑 가서 와인에 송아지 고기 먹는 거 어때요? 저번에 갔던데 고기가 연하고 맛있던데. 좋지. 그리고 아무래도 차를 좀 바꿔야겠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를 봤는데 지금 차보다 훨씬 중후하고 멋져 보이더라고. 아빠, 그럼 그 차 팔지 말고 저 주세요. 제가 탈래요. 아니야, 언니 말고 저 주세요, 저. 야, 내가 먼저 말했거든?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정하자. 가진 건 빚뿐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거의 무슨 준재벌 같았어요. 저 때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큰 신우가 시부의 외제차를 물려받았는데
결국 몇 달도 안 돼서 유지하기 힘들다며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판 돈은 시부가 돌려받기도 전에 두 시누이가 나눠서 죄다 써버렸죠. 시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풀 할부로 산 새 외제차를 신나게 끌고 다녔고요. 그런 형편에 안 맞는 소비를 하는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중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서 교도소를 3번이나 다녀왔으면서도 죄책감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시부와 당연히 한통속이었을 시모가 특히 말이죠. 그래도 남편 말대로 시부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직장은 성실히 다니는지 시부모는 우리에게 손을 벌리진 않더군요. 게다가 제게 크게 잘해주진 않아도 자주 만나지도 않고 못 참을 정도로 거슬리는 일도 없었기에 초반에 시부모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달랐어요. 새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아우, 너무 짜잖아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춰요? 집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배우고 시집 왔어요? 새언니, 좋은 가방 메고 왔네요. 오빠 시켜서 우리한텐 돈 한 푼 못 빌려주게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더니 돈 잘 버는 우리 오빠 돈 다 새언니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나 봐요. 시누이들은 남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은 것 같더군요. 때문에 언젠가부터 제게 버릇없고 건방지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살가운 척하더니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죠. 처음엔 아예 상종하지 말자 싶어 꾹 참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니 저도 참기 힘들어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짜요? 그럼 먹지 마세요. 시댁까지 와서 제가 식구들 밥 반찬 다 차렸으면 그게 짜든 싱겁든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음식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대체 어느 나라 법이 그래요? 그런 법이 진짜 있으면 아가씨들은 평생 결혼도 못 하겠네요. 아가씨들 음식 잘하지도 못하고 귀찮아해서 아가씨들 집에서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면서요? 네. 저 큰맘 먹고 가방 좋은 거 샀어요. 남편 돈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타서요. 누구랑 다르게 저는 제 능력으로 산 건데 아가씨는 왜 능력도 안 되는 사치라면서 자꾸 아가씨 오빠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자 시누이들은 약이 올랐는지 씩씩댔습니다. 저는 시누이들 때문에 시부모도 점점 더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누이들과 절 볼 때마다 시부모는 시누이들을 혼내기는커녕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항상 뭐라고 했지만 약이 바짝 올랐는지 시누이들은 계속 제게 시비를 걸었죠. 그러다 한 번은 이것들 길을 아예 확 죽여놔야겠다 싶을 정도로 시누이들이 건방지게 군 일이 있었습니다. 새언니, 좀 비켜요. 여자가 떡대만 커가지고. 새언니 때문에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떡대가 크대. 하긴 언니 말대로 새언니 등치가 좀 곰 같긴 하지. 왜요, 새언니? 꼬아요? 꼬우면 뭐 어쩔 건데요? 남편 쪽 친척의 결혼식이 있던 날, 결혼식 도중 시누이들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손을 씻고 있던 저를 일부러 치고 지나가며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무슨 학창시절 양아치도 아니고 괴롭힘이 가까워지는 시건방짐에 저는 화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손에 물기를 일부러 시누이들에게 털어대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이것들이 진짜 혼나볼래? 별 시덥지 않은 것들이 좀 받아주니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야, 너희 둘 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게다가 내가 니들 손윗사람인데 예의는 구정물에 밥 말아먹었냐? 뭐라고요? 어이없어. 새언니, 지금 우리한테 야라고 했어요? 우리 새언니 신우이예요. 그 어렵다는 시댁 식구라고요. 어쩌라고. 내가 왜 니들처럼 한심한 인간들을 어려워해야 하는데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들이 중딩 양아치처럼 유치하게 구니까 나도 눈높이 맞춰서 똑같이 말해줄게. 나 학창시절 내내 칠공주 중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야. 학교를 다 휘어잡고 살았다고. 그때 만났으면 내 눈도 못 마주쳤을 찌질이들이 어디서 시자 타이틀 하나 달고 기세등등하게 굴어? 니들 계급장 떼고 나한테 주먹으로 한번 처참히 맞아볼래? 볼 쳐다봐. 눈 깔아. 확 그냥. 저는 진짜 주먹까지 쥐고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렇게 시누이들을 향해 누나를 부라리니 시누이들은 그제야 깨갱하며 기가 죽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들보다 떡대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학창 시절에 칠공주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더는 시누이들이 건방지게 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시누이들은 유치하게도 결혼식이 끝난 뒤 시모에게 그걸 다 일렀더군요. 시모는 울먹이는 시누이들을 등 뒤에 달고 씩씩대며 제게 화를 냈죠. 예, 너 우리 딸들한테 주먹질까지 하려고 했다며? 아무리 애들이 철이 없어서 너한테 못된 소리 좀 했기로써니 어떻게 시누이들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는 거잖아요. 시댁이고 시누이고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말만 일삼는 게 잘하는 행동인가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맞아서라도 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평소에 저한테 버릇없이 구는 아가씨들을 혼내긴커녕 도리어 받아치는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말리는 제 남편까지도요. 이게 대체 맞는 행동인가요? 저는 앞으로 그런 행동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 말이 화는 나도 딱히 할 말은 없었는지 시모는 시근덕대기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몸을 돌려 자기 등 뒤에 서 있던 시누이들의 등짝을 때리며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잘한다, 잘해. 괜히 시비 걸고 다니면서 지들 새언니한테 욕이나 들어먹고 다니고 내가 더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들어줄 수가 없다. 앞으로 니들 새언니한테 처맞고 다니든 말든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 아유, 짜증나. 평소엔 그렇게 고상 떠는 척을 하더니 역시 그 엄마의 그 딸들이었던 겁니다. 시모는 며느리인 저한테 저런 소리를 들은 게 분했는지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덩그러니 자리에 앉게 된 시누이들을 팔짱을 끼고 노려봤어요. 시누이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얼른 자기들 엄마 뒤를 따라갔죠. 그때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오래 있다 나왔던 남편은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한숨을 푹 쉬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점점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가 불편해져 갔지만 항상 나서서 그들을 말리고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 그래도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는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은 제 친정에도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와중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죠. 네? 아버지가 체포돼서 끌려가셨다고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저희 아들이 2살이 됐던 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전 시모의 전화를 받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입안에 밥을 뿜고 말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시댁에 달려간 전 정말 황당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아버님이 그동안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다단계로 또 사기를 치고 다니셨다고요? 그럼 지금껏 또 억울한 사람들 눈에 눈물 낸 돈으로 월세도 내고 대출금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그걸 알고서도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신 거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시부는 그동안 직장을 다녔던 게 아니라 사기 다단계 일당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시모는 다 알고서도 방관했고요. 시부와 시모는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비웃으며 사치를 일삼고 살았던 겁니다. 그걸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제 말을 이어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다녔으면 어머니라도 말리셨어야죠. 2번 다시 범죄 안 저지르겠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말리긴커녕 아버지가 그렇게 번 돈으로 사치를 일삼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도 좀 폼나게 살면 안 되니?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정직한 직업만 있어? 네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세상에 균형이 맞는 거지. 네 아버지가 쥐꼬리만 월급 받고 살았어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 비싼 아파트 월세를 내고 그 대출금을 갚았겠어? 앞으로 어떻게 네 아버지 없이 내가 그 많은 월세랑 대출금들을 내니? 나도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속상해 죽겠으니까 너희 둘 다 소리 좀 그만 질러라. 그래, 오빠 그만 좀 해. 새언니도요. 아빠도 평생 했던 일이 그런 거니까 엄마랑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겠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오빠 돈 빌려서 사치하고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잔소리야? 차라리 내 돈 빌려 사치하셨으면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이미 벌어진 일 뭐 어쩌겠냐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도리어 그만하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그날 소동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시모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그렇고 정말 사고방식이 한심하고 남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건 결국 재판을 받은 뒤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시부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그 일로 시댁 식구들이 한층 더 싫어졌어요. 때문에 시댁에 거의 왕래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달리 건실하고 멀쩡한 사람인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실체를 알게 된 지 몇 달 안 됐던 어느 날, 저는 그런 남편에게까지 뒤통수를 맞고 말았어요. 여보, 우리 적금 만기가 언제였지? 거의 다 됐던 것 같은데. 아, 그거? 저는 어느 날 남편 명의로 꾸준히 들고 있던 적금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쉽사리 대답을 못하더군요. 순간 불길한 기운이 과거 시댁의 실체를 들었던 날처럼 뒷덜미를 차갑게 만들더라고요. 설마 설마 싶었는데 결국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크게 낙담하게 했죠. 미안해. 사실 그 돈 우리 어머니 드렸어. 뭐? 3천만 원도 넘는 그 돈을 어머님을 드렸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어, 당신이 알면 반대할까봐 몰래 드릴 수밖에 없었어. 당장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도 월세도 내고 먹곤 사셔야 할 거 아니야. 벌써 드린 지 2달도 넘었어. 미안해, 여보. 남편은 3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던 적금을 멋대로 깨서 시모를 줬던 겁니다. 분명히 제가 시모가 사치를 그만두고 자기 손으로 돈이라도 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돕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제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죠.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까지 제 뒤통수를 치니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진짜 미쳤구나. 왜 어머님 본인은 나가서 일을 할 생각도 안 하는데 분명 또 사치하는 데 쓸 그 돈을 당신이 왜 줘?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그 돈을 얼마나 아끼면서 모았는데. 아니, 어머니 집 월세도 비싸고 어떻게 어머니가 씀씀이도 하루아침에 줄이겠어. 그래도 내가 자식이잖아. 자식이면 잘못된 어머님 행동을 바로잡아드릴 생각을 해야지. 깨진 독에 물을 부어주면 어떡해? 형편에 안 맞는 비싼 월세 내면서 못 살 것 같으면 집에 있는 명품이니 뭐니 다 팔아서 월세를 내던가. 아니면 이사를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가서 일을 하시던가. 아버님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면서도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피해자들 눈물 젖은 돈을 신나게 써댄 어머님을 대체 왜 우리 돈으로 도와야 하냐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이 유일하게 시댁에서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내가 앞으로 나와의 신뢰는 십덩검처럼 뱉어버린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 정말 이혼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남편도 알았는지 남편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설마 당신 이혼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나 오늘 말곤 평소에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했잖아. 그런 남편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날 일 외엔 저와 아들에게 무척 잘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땐 정말 못 참을 것 같더군요. 물론 부모님을 자식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범죄와 사치를 돕는 데 쓰이는 돈은 절대 줄 수 없었어요. 때문에 저는 한 번만 넘어가주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았죠.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쓰기 싫어? 그럼 용서해주지 말까? 아, 아니야, 쓸게.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두말 없이 협의이혼에 동의한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의 최대 고비는 어찌저찌 지나갔습니다. 3천만 원을 돌려받아 오라고 해도 시모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차피 그 돈엔 남편이 벌어온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처음부터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며 마음을 비워버렸죠. 하지만 그 큰 돈을 넙죽받은 시모에겐 없던 정도 떨어져 저는 거의 시댁엔 발길을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지 3년 뒤 시부는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제가 막 딸을 임신했던 시기였죠. 솔직히 남아있으면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아버지니 인사치레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뻔뻔하게도 출소 축하 파티인지 뭔지 한다기에 저는 남편만 보내고 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제게 내심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당연히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당시엔 둘 다 시댁 문제로 서운하네 마네 얘기할 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자영업자들을 수렁에 빠지게 했던 마스크 시국이 남편 레스토랑에도 어김없이 불행을 몰고 왔었거든요. 당장 둘째를 임신한 상황에서 계속 휘청거리는 남편의 레스토랑이 너무 불안했죠. 미안해, 여보.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정말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완전 파산 직전이야. 결국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기도 전에 빚만 잔뜩 지고 레스토랑을 접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출금도 못 갚아서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전셋집이야 제 명의였기에 지킬 수 있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전부 레스토랑을 살려보려 바닥까지 전부 썼었고 당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도 외벌이로 그 대출금들을 전부 갚을 수는 없었거든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미안해, 여보. 당신이 벌었던 돈까지 전부 다 날려버려서. 괜찮아. 울지 마. 당신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내가 당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줄게. 비록 집은 어려워졌지만 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어요. 남편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술만 마시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영은 씨, 그 몸으로 출퇴근하기 안 힘들어? 지금쯤은 휴직해야 되지 않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지금 제 벌이가 저희 집에 끊기면 안 돼서요. 최대한 버텨보려고요. 아, 남편 가게가 잘 안 된다고 했지? 아유, 결혼 생활이 그래. 쉽지가 않아. 아무튼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저는 그런 남편을 보채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남편이 다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자 조금씩 초조해지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어린데다 저는 곧 출산 때문에 휴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먹고 살 벌이가 없어지니까요. 게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저는 친정에 남편이 여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못 드렸죠. 그렇게 저는 거의 만삭 직전까지 일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남편이 취업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시켜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하는 당신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혼자서 그 몸으로 일하랴, 우리 아들 돌보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아는 형님의 가게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감사하게도 월급을 받으면 차압당할 남편을 위해 현금으로 월급도 주기로 했다고도 했죠. 당장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남편에게 카드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평소 제가 자주 쓰던 계좌에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그렇게 남편 벌이도 생겼으니 저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진 우리를 위해 아빠가 예약해 주신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도 할 수 있었죠. 그때 시부모는 제게 수고했다는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미안해. 당신이 잘 안 온다고 우리 부모님이 화가 좀 나셨나 봐. 됐어. 나도 뭐 별로 축하 인사 받고 싶지도 않아.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라 저는 신경 끄고 둘째를 얻은 기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끝내고 예쁜 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난 뒤 남편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
친정 아빠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영은아, 집에 잘 갔니? 아빠가 일하느라 못 가봐서 미안하다. 엄마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데요, 뭘요. 그래, 그래. 그래도 우리 든든한 안서방이 있으니까 안심이야. 아, 맞다. 아빠가 보내준 1,000만 원 잘 받았지? 네? 1,000만 원이요? 몰랐어? 아빠가 저번에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안서방한테 전화해서 네 계좌번호 물어봤었어. 곧 출산 예정일이니 출산 축하 선물로 1,000만 원 보내주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네 계좌로 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좌로 보내줄지 말이야. 그러니까 안서방이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까지 했는데 그 뒤론 네가 갑자기 양수 터지면서 병원으로 가게 돼서 그 말을 못했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야. 이상하네. 확인해 볼게요. 아마 남편도 깜빡했었겠죠 뭐. 그래, 그랬겠지. 아무튼 우리 딸 요새 고생이 많지? 게다가 아이까지 낳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걸로 안서방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비상금으로 두고 쓰던지.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아빠는 제 출산 선물로 제게 1,000만 원을 보내셨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빌려줬던 체크카드와 통장 계좌번호로 말이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며 돈을 버시는지 알기에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정말 그동안 깜빡하고 말을 안 했겠거니 싶었어요. 계좌도 당시 제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기 번거로워 그냥 그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했겠거니 했던 거죠. 저는 아빠가 보내주신 돈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이상하다. 왜 잔액이 1,000만 원이 안 되지? 하지만 분명 1,000만 원은 넘게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더라고요. 저는 불길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죠. 아빠는 제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하게 됐던 날 정말로 1,000만 원을 보내셨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내역을 보고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야? 돈을 받자마자 아버님한테 고스란히 보냈다고? 남편은 저희 아빠가 돈을 보내자마자 즉시 1,000만 원 전부를 시부에게 보냈던 겁니다. 시부의 이름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절대 동명이인일 리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를 줄 알았는지 일부러 저희 아빠가 돈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제게 숨겼던 거예요. 정말 눈이 돌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가 나서 덜덜 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때마침 남편이 샤워를 마친 뒤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놈을 향해 옆에 있던 쿠션을 던져버렸어요. 아, 뭐야. 아프잖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나 방금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 우리 아빠가 출산 선물로 1,000만 원 보내주셨다면서? 당신 그거 입 싹 닫고 나한테 말 안 했더라? 아, 그거? 아, 내가 깜빡했네. 아,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그거 현찰로 뽑아서 나한테 당장 가지고 와. 어? 지금? 에이, 나중에 가져올게. 나중에 언제? 그래, 당연히 지금은 못 가져오겠지. 왜냐하면 받자마자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 그 범죄자 아버지한테 보내줬으니까. 내가 방금 은행 어플 켜서 다 확인했거든? 어디서 발뺌질이야? 남편은 끝까지 제게 오리발을 내밀어 들더군요. 기가 차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디서 발뺌을 하냐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화내지 말고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어? 내가 잘못했어. 말? 무슨 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을 손주 낳은 딸을 위해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돈을 나도 모르게 당신 아버지한테 보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동안 당신한테 말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출소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 일은 안 하니까 들어올 돈은 없지. 내가 전에 어머니한테 드렸던 돈도 이미 거덜난 상태지. 그 와중에 집에 아직 남은 대출금도 많고 아버지 피해자들한테 민사소송도 걸려서 그 돈도 다 토해내야 하셨단 말이야. 근데 난 자식이잖아. 그래도 부모님인데 아버지 빚은 자식이 갚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난 신용 불량자라서 그럴 수도 없고 답답하던 차에 장인어른이 돈을 보내주셨던 거야. 여보, 기왕 당신 이렇게 알게 된 거 혹시 우리 전세 보증금 빼고 월세로 돌려서 우리 부모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해. 그걸 핑계라고 되니? 당신 부모는 사기 말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면 몸에 병이라도 난대? 게다가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빠 돈을 당신 아버지한테 줘? 그리고 미쳤니? 우리 아빠가 힘들게 마련해준 전세금까지 빼서 당신 부모를 돕자고? 당신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 됐고, 당장 이혼해. 난 당신 부모 하나도 안 불쌍하고, 이젠 아주 당신 식구들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근데 당신까지 그렇게 한통속이 되면 더는 당신이랑도 못 살아. 난 당신하고 애들 데리고 이혼할 거니까 당신은 평생 당신 부모 빚 갚으면서 살아. 여보, 어떻게 고작 돈 1,000만 원에 나한테 이혼 얘기까지 해. 우리 둘째도 이제 막 태어났잖아. 어떻게 그 상황에 가정을 깨? 가정을 깬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은 고작 1,000만 원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저버린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그것도 우리 아빠 돈을 사기꾼인 너희 아빠한테 보낸 거. 당신은 당신 말대로 고작 1,000만 원으로 직접 날 배신한 거야. 예전에 우리 각서 썼던 거 기억하지? 당신은 내가 모를 줄 알고 2번 다시 나 몰래 당신 부모한테 돈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당신도 결국 거짓투성인 당신 부모랑 똑같아. 당신은 거짓말로 나랑 애들을 잃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당신 부모 집 가서 살아. 우리 아빠가 마련해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눈 가리고 아웅도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댁 인간들은 엉망이었어도 남편과 애만 보고 버티며 살았는데 남편마저 시댁 인간들에게 합류해버리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용기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엉엉 우는 남편을 내버려두고 당장 업체를 검색해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2시간 뒤면 오실 수 있다니까 짐 싸서 좋은 말 할 때 당신 부모 집 가. 당신 손으로 직접 쓴 각서까지 있으니까 당신도 더는 할 말 없을 거야. 결국 남편은 자포자기를 한 뒤 짐을 싸서 용달차를 타고 시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잘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남편을 보내며 한편으론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만큼 배신감도 컸죠. 무엇보다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가면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며 시댁을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대출이라도 받고 싶었다는 것과 전세금까지 빼서 시댁을 돕자던 남편의 말에 이 사람은 범죄자 부모를 위해 결국 자신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후 저는 어차피 아시게 될 일이니 아빠에게 전화해 솔직하게 모든 사태를 설명드렸어요. 뭐라고? 그래서 너 지금 애들이랑 셋이 있단 말이야? 기다리거라. 아빠가 엄마랑 당장 갈 테니까. 아니에요, 아빠. 장사하셔야죠. 소란 때문에 아까 주혁이랑 봄이가 놀라서 많이 울긴 했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막 몸 푼 애가 혼자서 애들을 계속 어떻게 돌봐. 곧 가마. 그날 부모님은 가게 문까지 닫고 혼자 신생아 딸을 돌보며 6살 아들까지 챙겨야 했던 저를 돕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곤 대차게 남편을 쫓아내긴 했어도 크게 심란해하던 저를 안고 위로해 주셨죠. 안서방 그놈, 집안은 그래도 그놈만은 멀쩡한 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구나. 됐다. 차라리 돈 1,000만 원으로 네 사람 아닌 그놈 걸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인생 공부했으니 앞으로 너만 애들이랑 잘 살면 되는 거야. 따뜻한 아빠의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한동안 저희 엄만 아빠보다 일찍 퇴근을 하며 저희 애들과 아직 몸 회복이 덜 된 저를 돌봐주러 오셨죠.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사실을 알고 깔끔히 그놈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댁은 끝까지 마무리를 더럽게 하더군요.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버린 다음 날
혼자서 애들을 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어른이니 마지막 인사는 하고 차단하자 싶어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주 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너 어디서 감히 남편을 짐 싸서 쫓아내니? 자식이 돼서 부모가 힘들면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예전에 수철이가 나한테 3천만 원 줬을 때도 그렇고 넌 내가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너한테 효심이라는 것도 없어? 우리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얼른 수철이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라.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잖아. 효심이 있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님. 자식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보낸 저희 아빠 마음을 깡그리 짓뭉개버린 사람하곤 더는 못 사니까요. 제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참고 사는 걸 아마 저희 부모님은 더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돈 퍼주는 일이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은 절대 인정 못 하시겠지만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두 분을 오히려 망치는 길이니까요. 애들 아빠가 아직까지 저한테 밀어 못 버리고 버티고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시간 끌기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 앞으로는 어머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화 모두 안 받을 테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그럼 끊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저와 협의 이혼을 해야 했어요. 신용도 엉망이고 혼자서 애들을 키울 상황도 안 되니 당연히 양육권은 포기해야 했죠. 게다가 그동안 시댁의 멋대로 줬던 돈과 사업이 망하며 말아먹은 재산 때문에 남편은 빈몸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수중에도 크게 남은 돈은 없었지만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남편은 결국 자기 부모를 챙기려다 돈도 가정도 전부 잃었던 거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할 만큼 하고 살았으니 깔끔하게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그 뒤 저는 전셋집을 빼고 아이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아이들과 셋이 살아보려 했지만 부모님이 저를 너무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이렇게 다 커서까지 두 분께 신세를 져서 죄송해요. 신세는 무슨, 서로 힘들 때 돕고 위로하는 게 가족이지. 나랑 네 엄만 오히려 딸인 너도 손주들도 맨날 봐서 너무 좋다. 영은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과거 일 때문에 주눅들어 있기보단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알았지? 두 분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저희 아이들의 육아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놀러 오던 남동생 부부도 저를 많이 위로해줬죠. 그런 가족들의 보살핌 덕에 저는 열심히 기운을 차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다시 복직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간 전 남편 소식은 모른 채 씩씩하게 살다가 얼마 전 저는 처음으로 전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젠 시간에 씻겨나가 악감정도 사라지고 전 남편에게 아무 감정이 없던 전 애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은 마구 흐느끼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잘 지냈어? 우리가 서로 여보라고 부를 사이는 이제 아니지 않나? 무슨 일이야? 그냥 나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 나 있지. 아는 형 가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렸었거든. 내 명의론 사업 잘 못 내니까 어머니 명의로 말이야. 그것도 아버지 빚 갚으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었는데 너무 조급하게 굴었는지 얼마 안 가서 또 폭삭 망하고 말았어.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 빚만 더 생기고 내 벌이마저 없어지니까 결국 우리 세 식구 다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됐어. 그래서 나 지금은 막노동하면서 현금으로 일당 받고 어머니랑 아버지 먹여 살리고 있어. 평생 사기칠 줄만 알지 제대로 일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던 시부와 마찬가지로 평생 놀고 먹은 시모는 그 지경이 되고서도 일할 생각은커녕 남편만 쳐다보며 살고 있었다는군요. 더 이상 대출도 받지 못하고 카드도 못 쓰니 사치는 못하면서요. 결국 전 남편은 시부모와 함께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힘들어서 동생들한테 손 좀 벌리려고 하니까 나랑 우리 부모님 번호까지 싹 다 차단해버리고 둘 다 집엔 오지도 않아.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당신하고 살 때가 좋았어. 여보, 나 애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이젠 정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돈 안 줄게. 싫어. 난 당신 위해서 당신이 가족살 숨겼던 것도,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도, 당신이 멋대로 당신 어머니한테 적금 깨서 돈 보냈던 것도 다 참아줬었어. 당신이 재산 다 까먹고 한참을 술만 마실 땐 만사까지 혼자 직장 다니고 아들 돌보면서 당신 보살펴도 줬어. 근데 결국 돌아온 건 끝내 나와의 신뢰를 저버린 당신 모습이었잖아. 난 할 만큼 했고 지금껏 부모를 외면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당신 말은 더 이상 못 믿어. 당신에게 마지막 남은 의리로 말해줄게. 당신 계속 부모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면 당신 인생에 더 이상의 행복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래. 이만 끊을게. 제 말에 전 남편은 일말의 희망도 없음을 깨닫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 이후 지금껏 전화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불쌍하긴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인생인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행의 수렁으로 저희 애들까지 끌어들일 생각은 전혀 없으니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열심히 산 전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 남의 피눈물 빨아먹고 산 시부와 시모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국가에서 돈을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돈이 간절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좋은 혜택이 말이죠. 물론 아직은 알아보는 단계라지만 가능한 일이니 개인 회생이든 파산 신청이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디 세상이 더 공평해져서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주며 사는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노력하며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그로 인해 더욱 배부르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미래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래도록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던 남편이란 존재는 더는 제 옆에 없지만 항상 딸인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있어 저는 여전히 마음이 든든해요. 저는 그런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어린 저희 아들과 딸을 열심히 키우는 워킹맘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제 남남이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이니 한때는 저와 부부였던 전 남편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전 남편이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스스로의 인생도 더는 수렁에 빠지지 못하게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창피해서 어디에다 이야기도 못했던 제 사연을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드리며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